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주말에 너무너무 포근했었는데요. 다시금 살살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하고 더불어서 코로나가 지금 같이 병합해서 섞여서 혼재돼서 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잠도 잘 주무시고요.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잠자는 문제는 제가 더 문제인 것 같다. 네, 저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바는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지난 주말에 FTX라는 코인 4위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챕터 11을 했고요. 근데 좀 의혹이 상당하죠. 어떤 의혹이 있냐면 FTX에서 그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100억 달러를 자금을 공여했다, 대여했다. 말이 좋아서 대여지 빼돌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굉장히 잘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약간 얘네들은 뭔가 숨고르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FTX가 사실 거래소들이 지금 한 일이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대출을. 근데 이제 대출을 하려면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할 것이고, 더 많은 대출을 하려면 뭔가 어디서부터 자금을 땡겨와야 될 거예요. 은행은 그걸 어떻게 하죠? 예금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대금리 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장단기 금리 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어떻게 된다? 원가율이 올라가서 예금을 못 해준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돌아가니까 시중이 어려워질 것이다. 자, 현재 추세를 보건대 10년, 2년물은 역전된 지 오래이고, 그 다음에 3개월물과 2년물까지도 너무나 좁혀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많이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중반쯤에 이것이 구체화되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지표다. 소비지표가 죽으면 침체가 깊어질 것이고, 소비지표가 좋으면 침체가 얕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채권 동향 살펴보고 다시 코인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보시면은요, 이건 어제 지난 주말에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목요일하고의 금리 격차인데 엄청나게 금리가 내렸죠. 즉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아주 많이 좁혀들었던 3개월 2년물의 금리 차이가 다시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은 뭘 쫓아간다? 즉각적으로 금리를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2년물하고의 금리 격차가 제 판단에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고, 그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고, 근데 이걸 저도 아는데 그 똑똑하신 수백 명의 아마 박사들이 있으실 연준이 모를까요? 전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연준의 또 족쇄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든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은 연준의 행동에 따라서 상당 부분 포지션을 정할 건데, 연준의 행동이 어디서 제한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뻔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인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체 코인을 발행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FTT도 자기 거잖아요. 내가 내 거를 발행해서 믿어줘, 이렇게 된 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을 줘서 실질적인 거래소의 큰 수익은 뭡니까? 거래소 수수료도 있겠지만, 거래 수수료도 있습니다만 또 뭐가 있죠? 담보물의 대출 수익이 크잖아요. 요즘 증권회사가 거래 수수료로 돈 버나요? 신용 수수료로 돈 버나요? 신용 대출 수수료로 돈 버나요? 증권사들이, 한국에서 증권사들 보면 거래 수수료, 얼마? 거래가 얼마예요? 지금 그걸로 장사 됩니까? 시스템 굴리고 사람들 쓰고 해야 되는데 0.001%, 0.01% 그걸로 장사가 됩니까?
0.01%도 미치죠. 요즘에 0.01% 이렇게 받아가지고 장사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뭐해서 예대마진, 즉 대출 수익에서, 물론 예대마진이라는 표현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대출 수익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신용 대출 수익에서. 저는 맨날 신용 쓰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거하고는 연관 없습니다.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이따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확인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소의 강력한 수익원 중에 하나는 대출이에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출에는 근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담보물이 있어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거야. 자,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죠.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팔 수 있는. 부동산 대출은요. 예,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셋백키드 ABS는 뭐예요? 네, 이미 팔았던 매출 채권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모든 대출에는 담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보 대비 대출 비중이 커지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그러네요. 레버리지가 큰 것을 담보 대비 대출금의 수준을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번 코인 거래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뭐냐면 자체 담보야. 내 담보. 남의 거 돈 빌려줘. 이건 100% 신용 대출이지. 내가 발행한 걸 근거로 내가 대출을 해줄게.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어디야? 이 코인베이스인가요? 거기 코인베이스가 아니지. 어디였죠? 코인랜스인가? 어디였죠? 예, 그 바이낸스인가? 어디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 FTT를 못 믿겠으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는 FTX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이라는 거는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시간과 그 다양한 층위를 거쳐서 오래도록 유지되면 그 신용은 단단한 거죠. 그 신용은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와 가치는 어떻게 유지가 되죠? 다양한 국가가 이거를 가지고 통화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걸 지탱해 줄 거라는 미국의 단단한 군사력이 그 뒤에 있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신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기축통화로서. 신용이라는 건 다층적인 측면에서 그 자기를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탑을 쌓아서 거기다 딱 올리는 게 신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들은 그런 신용이 있나요? 여기서의 신용은 가격 상승이라는 신용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게 신용이었죠. 근데 지금 반대로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신용이 깨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한다면 가치를 계속 유지해주는 코인을 갖고 있어서 이걸 담보 대출 받는다는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에 의해 자기의 담보가를 유지해야 하나요? 자신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네, 더 확실한 근거된 신용으로 지탱이 돼야 하죠. 예를 들자면 달러를 현금으로 똑같이 들고 있다거나 똑같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거나 정 안 되면 한국 국채를 들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딱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단단한 코인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태생 자체가 그러냐는 거예요. 대출 위에 발생했다면 과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계속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출 많이 주면 이익이 그냥 눈덩이처럼 쌓이는데, 야, 여기서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조미료 쳐가지고 달러만 말고 뭘 조금 더 넣어서 담보물 가치를 3배 올리고 거기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출을 좀 해주면 거기서 또 한 3배 정도 튀기면 10배짜리 장사가 되죠. 자, 10배짜리 장사면 몇 년만 하면 우리 다 이거 자본금 다 회수하고도 남아서 자본을 다시 확충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전 유혹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FTSX에서는 지금 보면 알라메다에 돈을 빼고 이랬던 과정들을 들어보건대 그런 탐욕이 상당폭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세계 4위 거래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데는 어땠을까요?
멀쩡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 코인을 믿을 수 없는 단계로 넘어들면 이 파국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즉 스테이블 코인까지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까지 상당한 파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막 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문제가 되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건데, 전이될 가능성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결국은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자, 리먼 브러스 사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나타난 한국의 PF도 그렇습니다. 핵심 뭐냐면 리먼 브러스 사태는 담보물의 근거가 약해진 거죠. 담보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담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레버리지의 탑을 너무 높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다리는 약한데 위에 하중은 높은 그런 건물을 지어놓은 거죠. 기둥 하나에다 고층 빌딩을 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리먼 브러스 사태는. 그러니까 무너진 거고요. 담보가가 약간 휘청이자 모두가 다 무너진 게 리먼 브러스 사태이고요. 요즘에 PF 사태도 뭐냐면 지금 단기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잘못하면 이 담보물을 매각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나 이래서 담보물 가격이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차단을 한 상황인 것이고요. 일부는. 근데 그게 이제 이건 조금 달라요. 한국은 이제 신용 경색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단기물 유동성 시장이 막히는 바람에 서로 못 믿어서 이 채권 발행이 안 됐던 거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은행이 채권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풀렸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채권을 사주기 시작하면. 근데 조금 있으면 보험회사가 채권을 사주고 뭐 이렇게 되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채권을 알 필요까지 만들어줬다라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해결 수순으로 지금 한국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핵심은 담보물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FTX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거래소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의 담보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FTT를 만약에 담보로 대출을 일부 일으켰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완전한 가상이죠. 네, 가상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신용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체 신용이라는 건 신용의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 뭐예요? 아주 작은 진정한 레알 담보물을 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해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알 담보물과 거기다 추가로 발행한 FTT 담보물을 가지고 요 근거에서 대출을 해줬다면 사실 이 FTT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작은 담보에 부여되는 레버리지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의 문제의 핵심 뭐냐면 너들이 가진 담보가 뭔데가 핵심인 거예요. 너들의 담보를 믿을 수가 있어? 라는 게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근데 그 담보물이 실물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달러가 있든 미국 국채가 있든 뭐 한국 국채가 있든 실물에서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팔아서 현금할 수 있는 게 담보물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거죠.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거. 그러면 담보물을 매각할 상황이 아니면 이게 다른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크지 않다. 근데 얘네들이 정말 담보물을 레알 담보로 가지고 있어. 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전이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받았죠.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자, 투자를 많이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비전 펀드로부터도 받았고 어디로부터도 받았고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일부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 받았어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주체의 신용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신용도가 문제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띄었어. 제 신용도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100만 원 빌려주고 띄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인 쪽에 돈을 빌려준 주체들이 빌려준 돈을 띄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냐 여부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본진을 거기다 넣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그거 잘라내고 손실 처리하고 끝낼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네 본진에 큰 영향이 없다면 이거는 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에 만약에 본진이 다 들어왔어. 비전 펀드가 여기 코인에 모든 걸 다 넣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까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죠. 자산을 팔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보기에는 뭐 비전 펀드 뭐 천몇백억인가 이 정도 되고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담보라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들의 담보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믿을 수 없는 담보가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고 얘네의 담보가 진짜 실체적 담보라면 그 다른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엔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게 핵심입니다. 담보물이 무엇이냐가 핵심이고 그러면 암호자산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상의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허상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디레버리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나로서 믿을 수 있는 신용의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 있는 놈들은 살아남대 다른 것들은 계속 매물을 쏟아지면서 가치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의 신용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핵심적인 암호자산, 더 핵심적인 코인으로만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들이 올 것이고 더 핵심적인 거래소로만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뱅크런을 견딜 수 있는 거래소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게 나중에 시장에 모든 것을 잡아먹을 것이고 코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완전 코인 시장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금융의 입장에서 코인 시장을 해설해 보았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 이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이 좀 짧아서 잘 못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주식 채권 시장 현재 상황들은 뭐냐? 숏 스퀴즈다. 네, 즉 공매도 환매 구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지난 한 주간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의 폭등은 밸류에이션 가치하고는 밸류에이션 가치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비이성적인 폭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뭔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반대 포지션 애들이 깜짝 놀라서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인가 무슨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자산 운용 쪽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였어요. 그건 뭐냐면 주식도 팔고 현금도 팔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심리는 최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꽃을 피웠던 자리가 있겠죠. 어디? 공매도는 꽃을 피웠겠지 당연히. 숏은 왕창 들어가 있었겠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숏이 깜짝 놀라서 난리 났네 하고 숏 커버를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의 상승이 이어지고 그 다음날도 상승이 추가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숏 스퀴즈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숏은 끝나면 이제 좀 이게 다시 언제든지 반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시장은. 근데 요 다음 국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이 금리에 적응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금리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여전히 0.5% 정도 금리 올리는 게 이제 다음번 금리 이슈에선 제일 크고요. 그 다음번 이슈를 보면 다음번이 올라갑니다. 4.75에서 5.0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안 올릴 거라는 의견도 지금 상당히 크고요. 이게 시장 의견이죠.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 게 또 나오기도 해요. 5% 이상도. 그러나 여전히 4.75에서 5%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긴 한데 별로 많이 안 올라가고 한 5% 내외에서 더 이상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시장이 생각하는 요 범위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시장은 오케이 콜 할 거예요. 받고 달려. 받고 달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쪽으로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역전 상황이라든가 정말 심각한 3개월 2년물의 금리가 붙는 상황이라면
그게 연준을 압박하게 돼서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년도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보면 앞으로 3월까지만 잘 견디면 시장이 의외로 쭉쭉 갈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어떻게 된다? 돈 떨어진다. 돈 떨어져서 시중에 은행 돈이 떨어지니까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갈 것이고, 내년도 중반까지 이 고금리의 상황들을 유지하게 된다면 미국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우 어려운 실물 경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많이 빠진 거의 일부를 되돌리는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말에 통화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고요. 통화가 장난이 아니었고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다? 세상에 위안화와 엔화와 원화가 동아시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원화더라. 네,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 주말에 정말 그 엔화 정말 미친 듯이 갔어요. 150엔 근처에서 지금 138엔입니다. 정말 빠르게 갔지만 우리는 이제 1,300원이 깨질랑 말랑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엔과 위안과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원화였더라. 이 흐름이 정말로 1,250원을 향해 간다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물을 계속해서 사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심리가 56.2에서 52.7로 떨어졌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9.9에서 54.7로 떨어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5년은 5.0에서 5.1로 오히려 소폭 올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에서 3.0으로 이것도 좀 올라가서 조금 혼재되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진 않고 있고 소비자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제조 PMI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 사실이다라고 더불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했는데 약간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 걱정하다 중원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